저놈은 지금 자기가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쁜 꼬마 레고네요, 진짜. 네. 하래고. 저게 무슨 프로그램에 입력된 게 아니라 그냥 본능, 쟤는 지금 자기가 예쁜 꼬마 선충인 거예요, 그냥. 두둥.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공각기동대다. 예, 공각기동대예요. 아, 전네. 네, 전내. 전자두뇌,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공각기동대를 보면 생물학적인 뇌와 그다음에 전자두뇌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저게 되게 오래된 만화인데 이게 이제 현실 진짜로. 정도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가까운 미래는 아닐 것 같긴 하지만 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뇌공학 분야에서 가장 슈퍼스타가 누구냐면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네. 그러면 MIT에 있는 에드워드 보이든 교수라는 사람을 많이 꼽아요. 네. 근데 그분이 최근에 테드 강연에 등장을 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은 21세기 동안에 뇌과학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생물학적인 뉴럴 네트워크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인공적인 뇌가 자연 뇌를 대체하는 거는 현재 기술로는 힘들지만 아주 간단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게 대체가 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잠시 얘기를 했던 인공 해마예요. 해마 칩이라고도 하고 한자로 기억 보철이라고 해요. 기억 보철. 예, 보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신체의 부분을 기계로 대체하는 걸 우리가 보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을 대체를 하겠다. 해마의 기능을 어떤 마이크로칩으로 대체를 하겠다. 해마라고 하는 부위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해마가 망가지게 되면은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지 못하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메멘토라고 하는 영화 있죠. 그 너무 메멘토 유명하죠. 주인공이 해마가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몸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마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에 있는 여러 조직들 중에서 가장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모방해서 반도체 칩을 만들고 이거를 사람에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죠. 요즘 조금 나이가 먹다 보니까 뭐 저장은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생각이 잘 안 나.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분명히 봤는데 내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고 만난 적이 있어서 심지어 밥까지 먹었어. 근데 어떤 분이었지? 약간 이런 거. 저는 항상 그래요. 그냥 일단 이제 이러면 안녕하세요. 되게 밝게 인사하면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분이 먼저 정체를 드러낼 수 있게. 약간 근데 그렇게 정말 하죠. 기억이 안 나면 어. 빨리 자리를 떠야죠. 장기 기억은 사실 대뇌 피질에 여러 곳에 흩어져서 저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기억을 읽어내는 거는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억을 다시 인출한다라고 하죠. 다시 되새김질할 때, 다시 떠올릴 때, 네. 그럴 때는 해마를 다시 통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해마 칩을 삽입을 하면은 끄집어내거나 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11년에 연구를 했던 게 해마가 망가진 저 쥐에 망가진 앞쪽에서 나오는 신호를 해마칩에 입력으로 집어넣고 해마칩의 출력으로 나오는 거를 반대쪽에 전기 자극으로 가해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망가진 부분을 우회하는 우회 통로를 만들어준 거죠. 저렇게 했더니 쥐의 이 기억을 측정하는 그런 실험들이 있거든요. 그 실험을 했을 때 저게 망가졌을 때는 태스크를 잘 수행을 못했는데 네. 저거를 집어넣었더니 잘하더라.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해마가 망가지지 않은 쥐에 네. 해마칩을 집어넣어봤어요. 기억력이 더 좋아졌어요. 심고 싶다. 갖고 싶다. 이게 기억력이 망가진 어떤 사람의 기억력을 회복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저걸 삽입을 하면은 기억력을 증강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비싼가요? 비싼가요? 일단은 머리를 열고 머리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좀 위험하죠. 그래서 저 기술은 지금은 뭘 위해서 개발이 되고 있냐면요.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알츠하이머를 걸리게 되면 뇌의 여러 부분들이 쪼그라들거든요. 우리가 위축된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쪼그라드는 데가 해마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걸리신 분들의 가장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해마칩을 삽입을 하면 그분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가 있겠죠. 저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활용되는 케이스가 있는 건가요, 인체로? 사실 좀 아쉬운 얘기긴 한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뇌에다가 삽입하는 이식하는 형태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지금 사람 대상으로 시술을 못해요. 아, 금지돼 있군요. 예, 전 세계에서 지금 가능한 나라가 딱 두 나라. 미국과 다른 나라 어딜 것 같아요? 미국과 일본?
중국입니다. 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대학에서 뭐 한 사람 정도 허락을 받아가지고 집어넣고 또 다른 대학에서 한 명 정도 허가를 받아서 집어넣고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얼마 전에 중국 교수님 한 명이 최근에 했던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무려 10몇 명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실험을 했더라고요. 좀 그런 식으로 어그레시브하게 그래서 지금 좀 있으면은 이런 이식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마 앞서가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테니. 약간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실질적 데이터가 쌓이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뭔가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그러게요. 네. 아,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유시 버클리에 있는 양덴 교수라는 분이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에 했던 실험의 일부인데요. 고양이의 시각 피질, 어떤 사물을 볼 때 사용하는 그 시각 피질의 측면 슬상액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사람에게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측면 슬상액에 177개의 바늘 형태 전극을 삽입을 한 다음에 꽂은 거예요? 네, 꽂은 다음에 고양이 눈앞에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네. 고양이 뇌에서 나오는 신경 신호를 이용해서 고양이가 보고 있는 영상을 복원을 했어요. 아. 그래서 저 동영상에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고양이 눈앞에 보여준 영상이고요. 네. 왼쪽에 있는 게 고양이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영상이에요. 우리 뇌의 시각 피질은 이게 시각 위상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사물이 작은 화소들,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 픽셀 하나하나가 우리 뇌의 시각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 하나하나에 1대1 대응이 돼요. 아.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좀 규칙적으로 매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뇌가 좀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픽셀이 뇌의 어떤 신경세포에 매칭이 되는지만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론적으로 뇌에 정밀하게 신경 신호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삽입을 하고 신호를 읽어내게 되면 그러면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뇌 하나하나 신경마다 0부터 100까지가 있어.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은 여기는 진하게 보이고 여기는 어떻게 보이잖아. 그럼 여기는 막 60 차고 뭐 100 차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숫자들을 그대로 이미지화 시키면 이 모습이 보이는 거지. 그대로. 약간 카메라 CCD처럼. 맞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흑백 영상밖에 안 되고요. 아. 칼라는 힘들어요. 왜냐면 칼라도 결국은 RGB 셀들이 따로 있는데 얘네들이 너무 이렇게 조밀하게 한 위치에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읽어내는 거는 지금 현재 기술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정밀하게 하면은 정밀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건 가능한데 여전히 칼라 영상을 만드는 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꿈을 꿀 때 상상을 할 때도 시각 피질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밤에 꿨던 꿈을 재생해서 보는 게 가능하다. 우와. 그런 근데 거죠. 재밌는 거는 이거를 거꾸로 활용을 하면 그러니까 반대로 시각 피질에다가 조밀하게 전극을 삽입을 한 다음에 네. 얘를 거꾸로 자극을 주면 네. 보게 하는 것도 가능하죠. 거꾸로. 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지금 뉴럴링크가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앞을 보게 하겠다라고 한 게 그 기술을 오,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로. 그래서 시각 피질에 조밀하게 아까 링크를 삽입을 한 다음에 그 실 박음질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전기 자극가 해가지고 앞에 카메라 달아서 카메라가 보고 있는 거를 그대로. 흑백 영상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자극을 줘가지고 보게 하는 거죠. 이게 위험할 것 같다. 감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막 몸 안에 여러 가지 많이 집어넣잖아요. 몸에다가 어떤 이물질을 집어넣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면역 반응이죠. 네네네. 근데 우리 뇌가 그런 측면에서 가장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민감한데 왜 그러냐면 뇌하고 그다음에 뇌 바깥쪽에 있는 이제 두개골 사이에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있죠. 네. 네. 뇌척수액 안에는 면역세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뇌척수액 안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도 면역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아예 없구나. 네, 아예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는 거에서 어떤 면역 거부 반응에 의한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머리에다가 뭘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와. 의외로 안전해요. 제일 위험한 느낌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맞아요. 왜냐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오히려 기존에 이제 바늘 형태로 되어 있는 전극을 삽입을 하는 거에서 좀 위험했던 건 뭐냐면 얘를 이렇게 딱 꽂아 넣으면은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면 흔들리니까. 뇌가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 얘가 이게 딱딱하게 바늘이 꽂혀 있는데 이게 두부 같은 게 이렇게 흔들리니까 걔가 계속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부작용이 생기는 거지.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한 것처럼 이렇게 바느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흐물흐물한 약간 스타킹하고 비슷한 재질의 직물하고 비슷한 아, 그런 네. 것들이 집어넣거든요. 그런 걸 집어넣으면 그런 부작용도 안 생기죠. 오늘 엄청 흥미로워요. 이런 엄청 흥미로운 내용은 어디에 들어있다? 네, 뉴럴링크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따다. 요즘에 뇌를 실제로 자극해서 여러 가지 강박증이나 이런 뇌질환들 치료하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게 보통은 머리 바깥에서 이렇게 자극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예 뇌에다가 삽입을 해서 상시에 계속 자극을 줘서 증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고요. 그 중에서 강박증도 중요한 그런 타겟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를 요새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약이라고 불러요. 약이라고 하면 먹거나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뭔가 외부에서 물리적인 자극을 가해서 약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전자약이라고 불러요. 전자약이 제일 먼저 적용된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식약처 허가를 통과를 한 전자약도 있어요. 그래서 와. 병원에서 처방이 되고 있어요. 처방을 좀 하면 기계를 줘요. 오! 그러니까 기계를 집에 가져가서 쓰는 거예요. 주로 이제 헤드밴드 형태?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밴드를 착용을 하면 그럼 뇌 자극이 팍팍 돼서 우울증이 좀 증상이 완화가 되고 치료 효과가 있는 경우도 많고. 요건 뭔가요? 이거 실험실에서 만든 뇌, 아,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거죠. 인공적으로 만든 생물학적 뇌. 네. 아까 맨 처음에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 뇌공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생물학적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뇌신경 생물학자들이 하는 거고요. 네. 저희 같은 뇌공학자들은 기계적으로, 정기적으로 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무슨 근데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오가노이드를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네. MIT의 에드워드 보이든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생물학적인 신경망과 인공신경망을 결합을 하는 게 앞으로 이제 연구를 그렇죠. 해야 될 그런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살아있는 예를 들면 또 쥐, 네. 네. 쥐의 뇌와 인공지능 연결하면 연구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에 왜냐면은 알아듣는지 이게 쥐의 뇌를 막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연결하기도 쉽지 않고 네. 그 드러내면 또 금방 죽어버리고 네.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험실에서 인공적인 뇌를 배양을 하는 거예요. 인공적인 신경망을 배양을 한 다음에 그것과 어떤 컴퓨터, 인공신경망하고 결합을 시키는 연구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와.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기술이 발달을 하면 언젠가는 살아있는 뇌와 인공신경망을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이제 놀라운 연구가 재작년 말에 이제 처음 연구가 발표가 됐는데요. 오가노이드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2차원 평면상의 신경세포를 배양을 해가지고 생물학적인 신경망을 만드는 게 가능해요. 신경세포의 활동을 읽어내거나 뇌에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극 배열 위에다가 신경세포를 막 배양을 하는 거예요. 키워요.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신호를 읽을 수도 있고 특정한 신경세포를 자극을 해가지고 활동을 유도할 수도 있고 신경망이 연결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그 상태에서 그 신경망을 이용해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진짜? 네. 그게 재작년 말에 발표가 된 우와. 거예요. 게임 중에서 퐁이라고 하는 게임 아세요? 핑퐁 할 때 핑퐁. 퐁이거든요. 그러니까 탁구 게임이에요. 네. 벽돌 깨기의 어떻게 보면 원조, 오리지널. 그게 이제 폰 게임인데 우리가 배양한 신경망이 폰 게임을 하게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네. 거기에 일단 8개의 신경세포를 선택을 한 다음에 네. 걔네들은 감각세포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세포를 이제 2군데 선정을 하고 영역을 선정을 한 다음에 감각세포에다가는 어떤 전기 자극을 주고 네. 그 다음에 운동세포에서는 거기서 뇌파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운동세포인지 감각세포인지는 우리가 그냥 지정해 주는 거예요. 영역을. 너는 이제부터 감각세포야, 너는 이제부터 운동세포야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게 공이 날아오면 얘는 눈이 없으니까 네. 이 신경망은 이 공의 어떤 상대적인 공과 이 바하고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를 감각세포에다가 서로 다른 전기 자극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얘가 가까워지면은 높은 주파수, 네. 멀 때는 낮은 주파수 이런 식으로. 우와. 그다음에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어떤 신경세포를 자극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규칙을 정해가지고 자극을 주고 그런 다음에 얘가 공을 못 맞췄을 때와 맞췄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공을 못 맞추면은 얘네들한테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자연적인 신경망은 자기가 예측할 수 없는 자극이 들어오는 거를 극도로 싫어해요. 네. 예측 가능한 자극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공을 맞췄을 때는 얘가 예측할 수 있는 자극, 항상 일정한 자극을 줘요. 얘가 공을 못 맞췄을 때는 얘가 정말 싫어하는
아무 때나 센 자극을 막 이렇게 가해주는 거죠. 깜짝 놀라게. 예,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면서 운동세포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얘를 위아래로 이렇게 제어를 하는, 이거를 계속해서 학습을 시켰더니, 반복을 시켰더니 얘가 깜짝 놀라는 그런 자극을 받기 싫으니까 스스로가 내부에 막 이런 연결망 같은 것들을, 시냅스 연결 강도 이런 걸 막 조절을 해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게임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네. 이 연구가 발표가 되고 작년에는 이걸 이용해서 수학 방정식을 풀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건요, 이걸 이용해서 어떤 사물을 인식하게 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보통 우리가 단어 끝에 오이드가 붙으면은 모방 이런 그쵸, 뜻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가노이드는 이제 오간을 모방한 거잖아요. 그쵸. 이걸 3차원적으로 키운 오가노이드에다가 비슷한 거를 연결하는 거죠. 이걸 이용하면 지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CPU 대신에 살아있는 오가노이드를 집어넣어요. 오, 약간, 오. 그러면 이게 뭐 마치 이제 그 공각기동대 같은 그런. 이거 AI보다 더 센 놈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은 얘는 계속 살려주기 위해서 영양분도 공급을 해야 되고 살아있게 만드는 게 좀 어렵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면은 일단 살아있는 뇌와 그다음에 우리가 만든 인공신경망 AI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우리가 살아있는 뇌에 직접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배양한 뇌하고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뭔가요? 신부 뇌 자극기계라고 네. 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영어로는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네. 줄여서 DBS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사실 30년 전에 FDA 승인을 받아서 이미 환자들에게 이식이 되고 있는 장치고요. 상당히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네. 전 세계에 이거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사람의 수가 10만 명이 넘어요. 네요? 우리나라에도 수천 명 정도 계시고요.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는 주로 파킨슨 질환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손을 이제 많이 떠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뇌의 심부에다가 저 길다랗게 생긴 바늘 전극을 삽입을 한 다음에 네. 전기 자극을 가해서, 그럼 이제 아주 증상이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 떨림 같은 게 완전히 없어지고 걸음걸이도 정상이 되고, 그러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네. 근데 이 이제 기계를 적용을 할 때 뇌의 아주 심부에 있는 흑질이라는 곳을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네. 흑질이, 우리가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이 잘 생성되지 않아서 생겨나는 그런 네. 질환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흑질에 도파민을 생성하는 그런 세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위를 전기 자극을 하면 도파민이 많이 생성이 돼서 증상이 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아까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수술하다가 이게 정확히 어느 곳을 이제 자극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걸 예전에 어떻게 실험을 했었냐면, 요 정도 이제 밀어놓고 전기 자극을 가해보고, 그다음에 손떨림이 멈추는지를 확인하고, 조금 더 집어넣어서 또 전기 자극 가해보고, 조금 더 넣어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막 바꿔가면서 자극을 해본 거예요. 네. 수술 중에. 그렇게 했었는데, 수술하던 중에 어떤 환자들이 수술 중에 막 해맑게 웃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기분이 좋아. 심지어는 막 쾌락을 느꼈다. 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로 그 부위 쪽에 도파민을 생성을 시키니까 이게 과도하게 도파민이 생성이 돼서 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전자마약 비슷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들을 거꾸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도파민을 자극했으면 거꾸로 자극을 해서 도파민을 억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억제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렇죠. 사실 이 기술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중증 우울증, 약도 안 듣고, 그다음에 뭐 머리 밖에서 자극하고 이런 게 다 소용이 없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부 뇌자극을 해서 도파민을 많이 생성을 해서 우울한 생각이 안 들게 하고, 자살 뭐 이런 충동이 안 들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네.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좀 윤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쾌락이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이런 걸 삽입을 하는 게 과연 윤리적일까? 그러니까요. 이게 뇌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쾌락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게 1950년대에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요. 네.
쥐의 뇌에다가 이런 장치를 삽입을 한 다음에 쥐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자극을 줘서 쾌락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게임하는 거 아니야? 약간 쥐가 계속 누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 전폐하고. 누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굶어 죽은 쥐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사실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이성으로 그런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속 버튼을 눌러야 된다라고 하면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그 쥐들하고 다른 게 뭐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는 뇌와 뇌. 뇌와 뇌의 인터페이스죠. 아 연결됐습니다 드디어.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저 두 분 저 두 분 교수님이에요. 수영 모자를 쓰셨습니다. 저 두 분이 대학원생이 아니고 네. 교수님들이 직접 하신 거고요. 어. 한 분 교수님이 이제 뇌파 저 네. 수영모를 이제 쓰시고 그런 다음에 손가락을 움직이는 상상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저 프로그램이 감지를 한 다음에 손가락 움직이는 상상을 하면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교수님이 이제 몇 수 킬로미터 떨어진 이제 방에 있는데 네. 그 방에 있으면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부위에 뇌 자극을 가는 거예요. 오. 자기장으로 뇌 자극 가면은 저분이 왼쪽 분이 움직이는 상상을 했는데 오른쪽 분의 손가락이 움직여서 키보드를 이렇게 타이핑하게 하는 거예요. 우와. 우와. 근데 이 기술 자체는 사실 대단한 기술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가락 움직임을 의도를 읽어내는 기술과 뇌를 자극해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그냥 연결시켜 놓은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상징적으로 사람의 뇌와 뇌를 연결했다라고 아. 해서 이제 이슈가 됐던 그런 실험이죠. 재밌네요. 네. 근데 저런 거는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뇌와 뇌를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학문적인 의미는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 같은 것 때문에 아. 연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텔레파시 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텔레파시를 한번 구현을 해보고 싶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본능이랄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연구되는 거지 사실 학문적으로 그렇게 의미가 있고 한 건 아닌데요.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뇌와 뇌를 연결을 해서 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지능과 지능이 합해지면은 물론 1 플러스 1이 2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1.1, 1.2 이 정도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 연결한 기술은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거네요? 연결을 하는 기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의 어떤 요 개체들에게서 나오는 신호들을 이용을 해서 걔네들은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브레인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네. 근데 이거를 확장할 수도 있겠죠. 네. 뭐 한 10개, 50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면은 뭔가 한 개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여러 사람의 뇌를 연결함으로써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효율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마인드 업로딩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컴퓨터에 업로드할 수 있을까? 2014년에 개봉한 영화죠. 트랜센던스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고요. 저기 주요 줄거리가 뭐냐면 네. 저 주인공이 이제 윌 박사라고 해서 조니 인공지능 연구자인데 이제 시한부가 돼요. 그러니까 곧 죽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자신의 뇌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이 만든 슈퍼컴퓨터에 업로드를 해요. 그래서 슈퍼컴퓨터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내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나의 정신을 컴퓨터에 넣고 내가 컴퓨터 속에서 살아가겠다. 트랜센던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뭐냐면 초월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뭘 초월하냐? 우리가 보통 그 싱귤레러티 특이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과 같아지는 네. 그걸 뛰어넘는 걸 트랜센던스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초월을 하는 뭐 그런 이제 스토리고요. 근데 이런 게 거기서 가능한가요?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저 영화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든 영화인 것 같고요. 네. 그걸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저 때하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던 그런 영화들 보면 그냥 사람이 머리에다가 이런 모자 같은 거 뒤집어 쓰면은 막 컴퓨터에 업로드되고 이런 설정이 그치, 나오는데요. 그치. 이 영화는 좀 생각을 많이 한 게 뭐냐면 이 박사가 머리에 뇌파 전극을 이렇게 막 붙인 상태에서 영어 사전에 단어를 하나씩 읽어가요. 첫 단어는 뭔지 아세요? 영어 사전에 첫 단어는 A죠, A. 네네네. I am a boy 할 때. 그렇죠, A. 그렇죠. 마지막 단어가 뭘까요? 이제 아까 나온 건데 지지지입니다. 잘 때 나온 소리.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읽어가요. 그러면 이 윌 박사의 어떤 뇌의 모든 신경망이 슈퍼컴퓨터에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구조적인 정보는 들어가 있지만
이게 연결이 얼마나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는 연결성 정보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 박사가 단어를 하나씩 읽어갈 때마다 율 박사의 목소리 정보와 네. 율 박사 뇌에서 나오는 뇌파 정보가 그 신경망을 학습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이런 연결성 정보를 뭐라고 하냐면 커넥텀이라고 해요. 커넥텀. 커넥텀은 뭐의 약자냐면은 커넥티버티, 연결, 네. 그다음에 지놈, 그리고 휴먼 지놈 프로젝트. 우리가 보통 게놈이라고도 많이 하고 그거의 합성어고요. 그래서 연결성 지도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런 연결성 지도가 컴퓨터에 업로드가 되어 있고 그 연결성의 강도 정보까지 다 알고 있으면 그 개체를 컴퓨터 안에서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영화의 가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많이들 아시죠? 요거 했죠. 여기서 나오니까 네. 너무 반갑다. 반갑죠, 반갑죠. 요 예쁜 꼬마 선충이 신경세포가 정확하게 302개가 있어요. 모든 개체의 신경세포의 수가 똑같아요. 이거를 셀 수가 있군요, 얘는. 네, 셀 수가 있어요. 302개. 오. 그리고 이 302개가 막 얽히고 설키고 한 7,000개 정도의 연결성이 있는데 네. 이 7,000개 정도의 이 연결성 정보가 전부 다 알려져 있어요. 슬라이스를 얇게 내가지고 현미경으로 네. 보면서 일일이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네. 지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도는 만들었지만 연결 강도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사실 예쁜 꼬마 선충을 대상으로 수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 수많은 실험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결 강도를 알아낸 거예요. 진짜. 알아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저 그림이 뭐냐면 그 연결성 정보를 이용해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꼬마 선충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움직일까? 했더니 오른쪽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 왼쪽하고 비슷하죠. 비슷해.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연결성 정보만 가지고 그 개체를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 커넥텀 정보를요, 레고 로봇에다가 이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레고 로봇에 어떤 프로그램도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기 보시면 자막 나오죠. 프로그램이 아니다. 커넥텀 정보만 삽입을 했는데 얘가 살아있는 개체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있으면은 뒤로 후진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먹이가 있으면 먹이를 쫓아가고 방향도 틀고. 그러니까 우리가 커넥텀 정보만 알면 개체를 시뮬레이션 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 와. 그러면 물론 이제 예쁜 꼬마 선충은 302개의 신경세포밖에 없지만 인간의 뇌는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연결성은 100조 개 정도가 있거든요. 와. 이 정보를 완벽하게 다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면 개체를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 로봇에게 그러니까 장애물이 나왔을 때 정지하거나 후진하라는 거를 방향을 바꾸라는 거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냥 커넥텀 정보만 이용해서 스스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저놈은 지금 자기가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쁜 꼬마 레고네요, 진짜. 네. 심지어는 최근에 어떤 연구도 했냐면요. 예쁜 꼬마 선충의 그러니까 네. 생물학적인 이런 신경망과 인공지능을 결합을 시켜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냥 인공적으로 만든 신경망만 이용했을 때보다 더 높은 성능으로 뭔가 길찾기 같은 것들을 우와.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최근에 보고하기도 했죠. 야. 그러니까 예쁜 꼬마 선충을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를 구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진짜. 이 재미있고 많은 내용이 다 어디 있다? 여기에 있습니다. 네, 뉴럴링크에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니, 랩장님? 가면 갈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거는 제가 항상 안될각이 나오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네. 그 영역이 점점 더 방대해지는 느낌이라 그리고 엄청 많이 발전했다는 게 그렇죠. 되게 신기했고 저도 이제 뉴럴링크라는 거는 말만 들어봤잖아요. 사실은 약간 세세하게 들여다볼 생각은 못했는데 아니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을 했다고? 지금 이 정도가 가능하다고? 아까 방금 보셨잖아요, 레고. 예쁜 꼬마 레고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꼬마래고 저게 무슨 프로그램이 입력된 게 아니라 그냥 쟤는 지금 자기가 예쁜 꼬마 선충인 거예요, 그냥. 이런 세상이 왔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책을 끝까지 읽었던 이유가 챕터 1에 있던 그 얘기거든요. 이 많은 기술들이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치료 목적으로 조금 연구되고 있고, 그게 사실 제일 주 목적인 맞습니다. 거죠. 네. 약간 뉴럴링크 하면 우리가 21세기 사이버펑크 막 이런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대중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조금 올바르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진짜 벌써 12시가 됐네요. 네, 그죠?
이 뇌공학을 연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인간의 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뇌질환을 치료하고 뇌질환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긴 그런 분들의 어떤 재활이나 아니면 삶의 질을 이제 높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뭐 지능을 향상을 시킨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긴 해요. 그런 것들이 과연 올바르냐 아니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일단 그런 얘기들에 우리가 뛰어들기 위해서는 그게 어떤 기술이고 그런 기술들이 왜 개발되고 있는지 이런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먼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뉴럴링크 관련돼 있는 이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네. 그런 것들 보실 때 이해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궁금했던 건 그 대학원생이 어떻게 됐는지가 가장 궁금했었는데 교수님이 되셨다는 해피 결말로 끝나서 너무 재밌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라든지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그리고 앞으로 현재까지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이 돼 있는지가 궁금하시면은 한 번씩 사셔서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도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